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주식 파킹과 배임 의혹, 또 유인촌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이번 청문회의 쟁점과 그만큼 민생은 뒤로 밀리고 있는 국회 분위기, 그리고 한전 사장이 다시 쏘아올린 전기요금 인상 이슈까지 오늘 금요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욱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어제 청문회 현장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3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고 저 있을 때 정말 몇 명이 그런 걸로 자신들이 배제당했는지 뭐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배우이고 차남은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차남은 2014년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다음해인 2015년에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31세 장남이 같은 단지 아파트를 7억 5,500만 원에 차남과 같이 담보대출 없이 매입했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빠 능력이 뛰어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입니까?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도 자료에 분명히 명기를 했고요. 또 그에 따른 증여세도 다 납부를 했고요. 뭐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직이 다 떠나고 아무 일도 없을 때입니다. 신우이한테 매각한 건 이건 그 어떤 이유로도 직무의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건 통정매매일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은 아니고요. 명의신탁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당시 누적 적자가 12억이 넘었습니다. 아니요. 지분을 싸게 사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를 때 나타나는 흔히 그런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분을 싸게 사기 위해서 쓰면요, 저하고 대표하고 공모를 했어야 돼요. 근데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경영권 때문에. 자, 영상 보셨는데요. 먼저 영상 순서대로 유인촌 장관 후보자 청문회부터 좀 짚어보죠. 어제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를 놓고 설전이 펼쳐졌는데 여당은 정치 공세다, 야당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17년, 18년 무렵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네. 이게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당시 이제 국정원의 국익전략실의 직원들이 문화예술인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특히 이제 2010년 무렵에 2012년에 예정돼 있던 대통령 선거를 야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그런 편파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들에 대한 제압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등등의. 근데 이 보고서가 사실상 국정원 그 국익전략실에 작성해서 문화부 장관에게 직보한 이제 그런 맥락의 보고서가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당시에 수사팀이 갖고 있었고 또 실제 국정원 직원들이 일부 그런 진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 또 블랙리스트 관련된 백서가 발간이 됐는데 그 백서에 보면은 무려 104차례나 유인촌 장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유인촌 장관의 항변은 그러면 내가 구속이 됐을 거다. 나한테 아무런 사법 처리, 난 심지어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블랙리스트는 없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없었던 것과 본인이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명확한 인과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 당시에 유인촌 장관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경위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블랙리스트로 의심되는 문화예술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어떤 문화예술인들을 뭐 감시하거나 혹은 배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네. 유인천 장관은 그냥 부인하는 걸로 저는 일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이 문제는 해명되지 않은 채로 네. 장관 직무 수행을 하는 동안에 내내 유인천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그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의심되는 문건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고 실체도 없다고 유 후보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말에 대한 그 진위보다도 국정원이 이제까지 해왔던 거는 예전에 이제 삼공화국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해가지고 정권 안보를 많이 그 관리를 해왔었어요. 네. 그 아마 이제 남아 있는 관행의 일부였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뭐 네.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언론계 인사들 중에 문화계 인사 중에 좌편향된 사람들이 과도하게 활동한 것에 대한 또 우파 쪽에 걱정도 있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 걱정을 기준으로 해가 국정원에서 아마 뭐 어떤 문건을 만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유인천 장관 후보자가 다시 지금 문제되는 거는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뭐 그리고 또 그 블랙리스트에 따라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 그 정도거든요. 네. 그때 저도 이제 그때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보면은 뭐 국정원에서는 온갖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각 이제 낮은 행정관들한테 보여주고 또 비서관한테 보여주고 장관급한테 보내주고 뭐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참고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하고 그 블랙리스트를 봤다라는 사실하고 그 블랙리스트를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련 인사를 쫓아냈느냐 이게 다 단계가 다 다른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없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너 잘못됐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거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서 2019년에 만든 백서에 104번이나 거론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백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의도적으로 만든 백서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적인 것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 판단으로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당사도 아니고 블랙리스트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기존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공직에 있는 사람을 뭐 적극적으로 유인천 당시 장관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백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언급됐다라는 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적절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거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인천 장관에게 반론 기회를 주고 또 유인천 장관을 적극 방어하면서 그런 논리라면 지금 온갖 그런 의혹 사건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유인천 장관 인사청문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청문회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언급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도 나오고 날선 감정적인 대립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인사청문회 전체가 이미 이제 추석 전에 끝났던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논란이 많은 후보자들을 임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좀 부실하거나 거의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근데 이런 문제점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야 간의 그 인사청문회에서의 갈등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요. 저는 현 정부 들어서도 이미 뭐 17번의 그 장관 임명을 국회 임명 동의 없이 했고 지난 정권 때는 무려 이게 33번의 임명을 임명 동의 없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과연 지금 현행 인사청문제도가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가,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른바 이제 신상털기라 그래서 후보자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질 도덕성 검증
일하기보다도 그야말로 이제 망신주기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네. 그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이게 인사청문 제도의 그 취지에 비추어서 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또 국회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검증 자체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나 또 국민들이 공직자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 그런 그 검증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번 국회가 좀 성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통령도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매번 건건이 국회에 이 청문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사 검증에 대한 동의서가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그런 임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쟁점은 거기에 네, 한번 말씀하시죠. 인사청문회가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야당이나 뭐 언론에서 무조건 흠집내기식으로 너무 이것이 가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 장관으로 하면은 참 잘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많은 분들이 공직을 회피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전반적인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정말 이거를 좀 보완을 해줘야만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금 이따 또 아마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식을 백지 신탁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이 백지 신탁 제도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성공한 나라인데 백지 신탁을 하는 거는 그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제대로 성공한 기업인들은 장관을 고사하거나 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대로 보면은 중소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한 벤처인들을 좀 임명하려고 여러 역대 정부에서 했는데 다 실패를 했거든요. 네. 거기다 이 백지 신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장관은 생계형 장관들밖에 없어요. 그거에 가지고 봉급받아가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네. 임명에는 문제되고 실제로는 성공한 기업이나 그쪽의 경험을 이래 국정에 도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백지 신탁 문제와 청문회를 운영하는 제도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김행 장관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어제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중간에 밤에 정회가 됐는데 장관이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여야 간에 청문회 운영과 관련돼서 네. 이제 이견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가는 중에 장관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을 따라가지고 그 자리를 이탈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그로 인해서 청문회 파행이 되더라도 공직 후보자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그럴 권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검증을 받고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장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여야가 파행한다 그래서 본인이 여당을 따라서 그럼 여당의 구성원입니까? 지금 김행 후보자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거라고 보고 저는 대통령이 지명철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쨌든 공직 후보자로서 본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금도를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파행의 원인도 결국엔 김행 후보자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검증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네. 다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그리고 청문회가 열리면 그동안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 이를테면 그 재무제표라든지 위키트리에 또
또 주식 변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경영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출 안 했습니다. 일부 가공된 자료만 제출했고 그조차도 본인이 공직 나온 이후에 2013년부터 다시 위키트리 경영에 복귀하기 전인 2019년까지 6년 동안의 자료는 일절 제출을 안 했고 네. 자녀의 주식 취득 관련해서도 제출 안 하고 고발해라. 이런 식의 대응을 하다가 결국엔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행 후보자는 이런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이 검증을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그 이른바 이제 뭐 36개 김행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주행랑이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분이 너무 부적절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공직자로서의 이 자질 도덕성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지명 처리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 사실 사퇴를 종용한 이 여가부위 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예. 기분 나빴을 수는 있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돌아오는 상황까지 갈 만한 이유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여러 장관들이 그 뭐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전례를 따랐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김행 후보자가 처음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 정부 때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문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문제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하루만 때우고 난 다음에 그냥 또 대통령 임명하는 이 방식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지금 청문제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데 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가 이렇게 주랭랑을 쳐가지고 안 나타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에 나아가기 위한 검증을 거부하는 거고 그런 공직 후보자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 없음을 스스로 좀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통령 영부인하고 친하다 이제 이런 이 여러 가지 풍문도 있는데. 뭐 뒷배가 그렇게 든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국회를 저렇게 파행을 시키고 청문회를 거부를 해요. 야당에서는 어쨌든 오늘 자정까지 연장을 하면서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만약 그때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임명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해달라고 또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국회를 향해서 요구를 할 거고 네. 김행 장관 후보자가 무슨 살인 방화, 강도 이런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임명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기본적인 그 주식 변동 내역의 의혹 사항조차도 검증을 안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언터처블인 것 같아요. 검증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뭐 하도 그 파행이 된 인사검증이 그 청문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네. 정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는 이게 매번, 김행 네.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그 인사청문회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뭐 짜증나게 한다 그럽니까? 네. 이런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굉장히 확대시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여야가 지금 강대강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를 어떻게 원스톱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여야가 다 이제 그 내년도 총선 앞두고 공천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후보자들이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과잉 충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여러 가지 네. 이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참 문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뭐 또 공천의 그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네. 또 전혀 다른 논란으로 넘어가야 되지만은 네. 지금 과잉된 충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나타나는 파행도 굉장히 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총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의원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유일하게 열리는 보궐선거고 이게 구청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야가 마치 무슨 미니 대선을 치르는 것처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의 명분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좀 명분이 없는 선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호 후보자가 이제 유죄 확정을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됐는데 사면 복권까지 해가면서 저 사람을 다시 공천해야 됐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결국 이거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선거였고 국민의힘도 부담스럽지만 대통령실의 의중이 그렇다 보니까는 공천을 하고 선거를 치르는데 이게 이제 보궐선거의 특징이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선거가 물론 이제 사전 투표가 있지만 평일날 열리고 그렇죠.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해당 지역 구민들이 관심이 있어도 평일날 뭐 사실 일하러 다 일터에 나가시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투표율이 글쎄요 이번에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투표율보다 훨씬 낮을 거거든요. 그 네.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지지자들이 나가서 이 투표를 하고 결집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아무래도 여당 쪽이 선거의 명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지자 결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그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야당은 좀 기세가 오른 데다가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 운영을 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명분까지 내세우다 보니까는 네. 결집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 판세는 지금 야당이 좀 유리하고 여당이 명분 면에서나 또 지지층 결집 면에서나 좀 불리한 선거인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 결과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 후유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객관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야당이 유리하고 여당이 많이 불리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은 국민 전체적으로 여당 지지율 30%, 야당 지지율 30%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는 30%가 긍정적이고 나머지 60%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간에 있는 40% 중에 대통령 그 정부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더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 자체가 원래 그 야세가 강한 데다가 네. 객관적인 판세도 조금 많이 불리할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국힘당에 나는 나쁘냐 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 지금 국힘당 계열의 옛날에 그 새누리당 때 그다음 그 이전에 한나라당 때에 항상 여당일 때에 참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오만해 가지고 선거를 대패를 했었거든요. 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선거들을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만약 실패를 한다면은 좀 더 겸허하게 그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부러 그 질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이거를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너무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해가지고 지고 나면은 그 후유증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냥 구청장 하나 선거하는 거, 전국 200개, 28개 지자체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네.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이 김동철 신임 한전사장이 4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연내 인상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또 물가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이 요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객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거 올리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네. 한전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저 김동철 사장의 저 얘기가 곧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런 건 아니고 네. 충분히 정부 여당하고 협의를 할 거고 네. 원론적인 언급을 한 거다. 정부가 이제 2021년도에 원가 연동제가 되면서 네. 올해 제시한 목표가 있는데 상반기 때 그만큼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시한 목표에 맞으려면 하반기 때 이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원론적 언급을 한 거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이제 그런 한전의 해명 입장을 보더라도 객관적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뭐 내년 선거 등등을 고려한 그런 정부와의 정책 조율 이런 걸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뭐 한전의 누적 적자가 워낙 심각하고 이게 이제 이 발전 비용이 전기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지금 적자를 보는 발전 비용이 많이 올라서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비슷한 경제력 수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싼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더 이상 이제 전기가 싸게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자각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이거를 그렇게 흔쾌히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총선이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총선 전후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선 후에는 확실히 올려야만이 우리가 한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스공사도 너무 적자가 실질적인 적자가 네.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되고 또 특히 이 김동철 사장님을 제가 이제 아주 가까이서는 아니지만 국회 때 옆에서 이래 보면은 네. 굉장히 강단 있고 소신이 강한 분이에요.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전이 수십조 지금 적자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작은 인상이라도 분명히 하지 않을까 총선 전에 그리고 총선 후에 대폭 인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적자가 사실 47조 원인데요. 네, 47조 원. 이 요금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전 자체적으로 좀 자구책 또는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한전 뭘 해야 되나요? 글쎄요, 한전 스스로도 구조조정 계획은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 자산도 매각하고 네. 또 인력 운영 사항에 있어서 좀 이제 과잉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텐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제 에너지 원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런 외적 충격이 이렇게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마련이 전 안 돼 있었던 거라고 보고, 네. 근본적으로 그 전기 요금을 그 동안에 너무 이제 싸게 책정을 해왔던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 특히 가정용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싼 값에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이제 이 전기를 이렇게 싼 값에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적정한 가격 인상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과거에는 한전이 이게 일종의 이제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특히 이제 기후 위기라는 미래의 이제 인류 전체에 다가온 위험에 대비하고 또 에너지 수급 체계도 그런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전력 공급상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큰 틀에서는 저는 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이게 이제 그 소비자 물가나 또 이 가게에 주는 충격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저는 그동안에 미뤄뒀던 그런 요금 인상의 후과라고 보고 네. 이제는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중교통요금, 식료품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 전기요를 인상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 전력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전력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산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도 많이 산 게 공공요금이 비교적 삽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요금, 수도료, 전기요금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싸고 대신에 비싼 것이 주거비라든지 네. 특히 주거비와
또 자녀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전기요금, 수도요금, 대중교통요금이 딴 나라하고 사다 해가지고 이걸 딴 나라만큼 올릴 수 있느냐? 그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원자력의 비율이 전체가 20한 7, 8% 정도 되고 30%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을 무한히 늘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원자력은 당장 생산 단가는 굉장히 낮지만은 그걸 이제 처리 있지 않습니까? 그 연료봉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확 늘리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그린 에너지와 뭐 이런 에너지를 이래 나눌 때에 네. 신재생 에너지는 아닐지라도 확실히 친환경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라는 거를 빨리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승인 받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원자력의 안전성을 대폭 기술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원자력의 비중을 더 확 높여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라든지 네. 이런 것에도 가장 적절히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그래도 제일 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네. 원자력 비율에 대한 더 높이기 위한 투자를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욱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